그러면 코시아 가이드 P82-2012 코시아 코드로 적혀 있지요. 코시아 코드로 유지가 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코시아 가이드로 바뀌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시아 가이드 P82-2012는 연속 공정의 위험과 운전 분석에 관한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성 평가를 가장 많이 법적으로 정의해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4조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7개 화학물질 제조업, 폭약제조업, 농약제조업 같은 7개의 대상 업종과 51종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법이 해잡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CA,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CA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정성적인 평가 기법 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JSA, Job Safety Analysis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44조에서 동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0조에서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아 가이드 P82-2012입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에 관한 정의는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위험 요인은 인적, 물적, 손실 또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손실, 모든 손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의 하나는 운전성이라는 위험과 운전성 분석이라는 운전성인데 운전자가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운전성, 운전이라고 합니다. 설계 의도는 압력, 온도, 여러 가지 조건들, 설계자가 바라고 있는 운전 조건이고요. 그리고 처음 나온 용어죠. 검토 구간입니다. 검토 구간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구간을 검토 구간 노드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변수, 아까 많이 보셨던 유량, 압력, 온도 또는 여러 가지 물리량, 이런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여섯 번째도 가이드 워드입니다.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노, 리버스, 모어, 레스 같은 그런 가이드 워드가 있고요. 7번 이탈, 공정 변수와 가이드 워드를 조합해서 이탈을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원인, 이탈이 일어나는 원인이고요. 이탈이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겠죠. 그리고 결과, 이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안전조치, 이탈이 일어나는데 현재는 어떠한 안전조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과압이 발생해서 반응 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안전장치는 안전밸브다. 안전밸브가 터지면서 이 과압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정의는 위험도,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해잡에서 위험도, 리스크는 정량적 위험, 예를 들어 고장률, 사고율과 같은 위험은 아니고 등급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안전조치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반영하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사항입니다. 해잡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잡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험성 평가팀을 구성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팀은 먼저 위험성 평가팀 리더가 있겠고 서기가 있고요. 난상 토론하는 것을 아주 잘 기록할 수 있는 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설계팀,
뭐 운전 담당팀 또는 환경안전팀, 기술팀, 여러 분야의 기술자가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장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소규모 공장 변경이 생길 때 이런 경우는 기존 공장의 운전팀, 공정팀, 전기팀, 제어팀 그래서 모든 위험성 평가팀을 그 현장 기술자를 포함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설팀의 경우는 거의 사업 책임자, 뭐 공정에 대한 설계자, 그리고 앞으로 운전할 분들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위험성 평가팀 활용 자료. 사실 해잡에서 이 위험성 평가팀 활용 자료를 보여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개념부터 마지막 과거 중대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사례까지 이 모든 항목은 해잡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와디프라던가 아니면은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라든가 이 모든 위험성 평가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설계 개념, 설계 의도, 설계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공정 흐름도,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공정 흐름도와 물질 수지, 열 수지가 포함된 흐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계 장치에 대한 설계 자료, 공정 설명서, 제어 개통 자료, 제어 시스템 자료, 그리고 설비 배치 도면, 또 굉장히 중요한 공정 배관 개장 도면, 우리가 P&ID라고 부릅니다. P는 파이핑, 배관, I는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공정 배관과 개장이 표시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정상 절차, 비정상 운전 절차서도 필요하고요. 모든 경보, 자동 운전 정지 설정치 목록, 예를 들면 인터록에 대한 시스템 목록, 인터록 시스템 목록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안전밸브의 설정치, 용량 산출 자료, 배관 표준, 과거 중대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사례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잡으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잡으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설비 개요, 공정위험의 특성, 검토 범위하고 목적, 위험성 평가 구성원, 인적사항,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지, 위험성 평가 결과 조치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평가 방법으로는 먼저 발생 빈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잡의 경우는 절대적인 리스크, 절대적인 고장률과 사고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등급이 빈도 1, 2, 3, 4라는 이렇게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코시아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예시입니다. 절대치는 아닙니다. 두 번째, 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누던가 1, 2, 3, 4 등급으로 나누던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등급으로 나누는 이 등급의 분류는 그 코시아 가이드 82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망자 얼마 이상일 때, 손해액 얼마 이상일 때, 조업 중지 얼마 이상 경우에 D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으로 나누고 하는 그 강도 구분의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빈도와 강도를 구분을 해서 위험도 기준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도 기준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해서 5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급 중에서 5등급은 너무 위험하다, 허용 불가다라고 하면 대책을 제시를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등급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은 그냥 통과. 자, 3번 있는 3등급을 한번 보면 상당한 위험이다. 그럼 3등급까지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3등급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등급을 평가를 해서 수용할 것인가, 수용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 확률 분석. 지금까지 한 항목들은 전부 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번부터는 사고 발생 확률 분석이라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데이터로 사고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것, 정량적 위험성 평가입니다. 첫 번째, 결함수 분석법, FTA,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 위험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연역적인 방법이다. 결함수 분석법은 결함나무, 폴트 트리죠. 결함나무 형태로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위험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는 연역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함수 분석법의 그 예시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예시인데 이 FTA라는 방법 중에 펑크난 타이어에 대한 결함수 예가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라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타이어 펑크가 왜 났을까? 라고 내려가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 사상은 오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럼 타이어 결함이 있을 수 있겠고 도로 위에 파편이 있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로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럼 도로 위의 파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끝이에요. 그럼 타이어 결함이란 항목은 다시 나눌 수 있겠죠. 타이어 결함이 왜 생겼는가? 결점이 있는 타이어를 썼다. 결점이 있는 타이어. 또 하나는 타이어가 마모가 됐는데 교체하지 않고 너무 오래되었다. 라는 이 두 가지 오어라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어 펑크라는 그 사고를 분석을 했더니 오어와 또 오어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결함수의 기초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결함수 분석법에 쓰이는 논리 전달 요소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오어 게이트예요. 출력 사상이니까 그 타이어 펑크라는 그 출력 사상은 어느 개별적인 입력 사상의 발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어입니다. 그러면 엔드 게이트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다라고 하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집합이라는 항목 있지요. 불대수 집합이라고 하는 항목. 이런 경우는 A, B죠. 또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or, 두 개 다는 and.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적인 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함수 분석법은요. 자, 그리고 억제 상태. 억제 사상이라는 거는 입력 사상이 발생하고, 오타네요. 억제 사상이 발생한다면 출력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억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 억제를 포함한 출력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억제 사상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본 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타이어가 터진 터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아래쪽에는 동그란 게 있었죠. 동그란 것들은 더 이상 정의하지 않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간은 중간 사상. 중간 사상은 이 기본 사상이 모여서 중간 사상이 될 수 있는데 중간 사상은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략 사상은 적절하게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경우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다이아몬드 꼴로 표시를 합니다. 외부 사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외부 사상은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로부터 발생 원인이 될 요소가 있는 사상. 어딘가 밖에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원인을 외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이 기호는 동일한 결함수 내에서 내용이 같은 타 부분과 전이를 나타내는 기호. 똑같은 것을 다시 쓰기 곤란하니 안에서 밖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안으로 간다라는 것을 전이시켜주는 기호를 이 마지막 사상 그 기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수 분석법은 이 논리 전달 요소를 이용을 해서
사고에서 발생해서 원인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결함수 분석법은 먼저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를 추정을 해서 나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 A 곱하기 B, A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사고의 확률은요, 정확한 정량적인 근거가 있는 수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FTA나 ETA라는 그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고를 쉬쉬하고 숨기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 묻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율이나 고장률이나 공장에서 사고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고 누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평가를 하더라도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경우에만 FTA나 ETA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량적 평가 기법으로는 사건수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사건, 이벤트 트리, 이벤트 나무 분석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수 분석 기법은 FTA랑 반대입니다. FTA는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분석하죠. 사건수 분석은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초기 사건이 있을 때 그럼 이 초기 사건에서 얼마나 큰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납적인 분석 기법을 ETA라고 부릅니다. 고장의 발생 경로하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수 분석 기법입니다.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관심이 있는 초기 사건을 확인을 합니다. 초기 사건으로부터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밸브가 막혔다, 누설이 생겼다 라고 하는 초기 사건을 확인을 하고요. 초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계된 안전기능. 밸브가 막혔을 때 안전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 유량계 아니면 유량이 흐르지 않을 때 경보하는 경보설비 같은 게 안전기능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건수, 이벤트 트리를 작성을 합니다. 이벤트 트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초기 사건을 왼쪽에 두고 왼쪽의 한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라인을 보내면서 초기 사건으로부터 첫 번째 안전기능을 검토하고 두 번째 안전기능을 검토하고 쭉 검토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한 것. 긍정적인 항목은 위쪽에, 실패 사상, 부정적인 항목은 아래쪽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고 사건의 경로와 결과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수 분석법 ETA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발생 가능한 고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정량적인 자료가 있을 때 고장 빈도를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열심히 평가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결과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정량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안전 설비, 안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가지 설비를 ETA나 FTA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씩, 두 달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 쓰기에는 일반적인 작은 기업체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ETA는 원자력 발전 쪽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TA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경보 시스템 및 온도 제어 기계가 있는 반응기입니다. 반응기예요. 반응기인데 냉각수가 들어가서 온도를 제어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고 온도 제어기가 있는 반응기입니다. 반응기 입구, 냉매 코일,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 제어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온도 제어기 오른쪽으로는 고온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 T가 TA보다 큰 경우는 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ETA 사례입니다.
자,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수 ETA인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항목은 ETA가 교재에 있는 것을 넣으려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오른쪽과 아래쪽을 좀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수치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지금 이제 PPT에 있는 이 내용이라든가 수치를 보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벤트가 냉매 손실이에요. 냉매 손실이라는 초기 이벤트를 왼쪽에 썼습니다. 한가운데. 그러면 초기 이벤트의 발생 확률은 1년에 1회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정량적인 수치라야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냉매 손실이 1년에 한 번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ETA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가서 윗부분에는 성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0.99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냉매 손실이 생기더라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작업이 계속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공사상. 그러면 작업이 계속되지 않고 중지될 수 있는 확률은 0.01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0.99하고 0.01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B. 작업자에게 고온 경보를 통보한다. 그럼 작업자가 고온 경보를 들었어요. 들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듣고 할 수 있는 확률이 0.99. 그리고 듣고 중지시킬 확률이 0.01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 관련 항목 B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가 고온을 인식을 해요. 고온을 인식을 해서, 자, C 항목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은 0.7425라는 수치는 작업자가 고온을 인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잘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케이스. 아래쪽은 0.2475라는 이 항목은 작업을 중단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을 중단을 하면서 작업을 중단시키는 확률이 0.2227이고요. 그리고 반응 폭주로 연결되시는 확률은 0.0247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ETA입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경우는 F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트리가 하부에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자른 이벤트 트리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이러한 이벤트 트리를 정량적인 고장 횟수와 이런 수치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그 확률은 첫 번째 0.0227 작업 중단입니다. 또 두 번째 작업 중단은 0.001688 작업 중단의 확률이 있죠. 세 번째 작업 중단 0.000565라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작업을 중단시킬 확률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 0.2250회 연간 그래서 1년간 0.2250은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냉매 손실로 인해서 작업 중단될 확률은 0.0250입니다. 그럼 반응 폭주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반응 폭주라는 것은 자, 반응 폭주 항목입니다. 0.02475. 또 반응 폭주 항목이 0.0001875. 반올림에서 76이요. 그리고 또 반응 폭주 항목이 0.0000625. 요거를 다 더하면 0.02500회 1년간. 그래서 연간 이러한 반응 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전부 수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율과 고장률과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ETA는 정확한 ETA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 수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위험성 평가는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4가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각 회사에서는, 각 화학 공장이라든가 큰 회사에서는 그 회사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JSA나 KPSR이나 그리고 또 그 로파라고 부르는 반정량적 평가 기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 평가 기법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찬찬하게 하나하나 따라서 공부를 해보시면 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